1917년 1월 1일 매일신보에 전에 없던 인기 소설의 연재가 시작됐다. 이광수라는 젊은 작가가 쓰는 소설 무정. 1917년 당시 어떤 독자는 무정이 실린 매일신보를 보기 위해서 매일 십리길을 왕복하기도 했다. 바로 소설을 읽기 위해서다. 그렇게 시작된 소설 무정이 당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독자들을 만나게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무정은 삼각관계의 연애소설이다. 하지만 그 인물의 면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과도기에 서 있었고 저마다 삶에 대한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한다. 이 모습을 통해 이광수는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다. 근대적인 장편 소설로서 무정은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따라가 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영민의 문학 콘서트 권영민입니다. 오늘 우리 문학 콘서트는 남성 보컬 요술 당나귀가 아주 멋지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의 100년의 세월이 지난 옛날 얘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1917년에 소설가 이광수가 발표한 무정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무정이라는 소설은 아마 여러분들 다 학창시절에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만큼 화제를 낳고 논란거리가 됐던 작품은 없습니다. 한국 문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지가 무정이 발표된 뒤로 거의 100년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문학에 대한 글을 쓰고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작품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광수의 무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무정은 우리 문학사에서 근대 소설의 출발점에 서 있는 작품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국 문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그려나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당연히 맨 앞에 있던 이광수의 무정이 어떤 출발점을 보여왔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17년 당시 신문 매일신보에 6개월 동안 연재됐던 이 소설은 문학 청년에 불과했던 이광수를 일약 한국 문학 최고의 작가로 그렇게 성과를 얻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작품을 발표하던 무정이라는 소설이 탄생되던 그 당시의 뒷얘기를 조금 먼저 소개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 소설을 발표한 1917년은 이광수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6살 청년 이광수는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에 유학을 떠나서 일본 유명한 동경에 있는 대학 와세다 대학의 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광수가 무정 이전에 무슨 작품을 많이 발표한 그런 작가였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못했어요. 짤막한 단편 소설을 겨우 한두 편 쓰고 그리고 동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광수가 무정을 쓴 얘기를 자기 스스로 회고한 그런 글을 보면 아마 재밌는, 여러분도 아마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정이라는 소설을 쓰려고 결심하게 된 동기와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16년, 그러니까 무정이 발표되기 전해입니다. 1916년 여름인데 한국에서 매일신보의 편집국 책임자들이 일본 동경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본에 왔던 매일신보의 책임자들이
동경 유학생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광수도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매일신보의 편집부 책임자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매일신보는 물론 일본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신문이긴 하지만은 조선 사람들한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수록을 해서 좋은 글들을 많이 소개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그런 작가들이 많지 않다. 특히 요새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1913년도 1년 동안 연재됐다가 상편이 끝나고 중하편이 1915년도에 신문에 연말까지 연재됐던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설가는 조중환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조중환이 매일신보에 1913년에 상편을 쓰고 중편과 하편을 1915년에 완성한 소설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이광수는 그걸 단박에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장한몽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조중환이 장한몽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한국의 독자들이 그 얘기에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사람들이 조중환만큼 그렇게 독자를 끌 수 없다면 감히 매일신보에 연재하기 어렵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엄청난 독자들이 그 소설에 매달렸다 하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중환의 장한몽이라는 소설은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제가 그 주인공의 이름을 대는 순간 그 얘기하고 아실 정도로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의 남녀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한국 문학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연극사, 영화사에까지도 너무너무 이름이 많이 나 있는 청춘의 심볼인데 이수일과 심순애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금방 제가 이수일 하니까 심순애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소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이 소설을 연재한 조중환, 장한몽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했는데 이 소설은 조중환의 창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은 일본 작가가 일본에서 발표했던 신파소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된 일본의 통속소설이었습니다. 한국의 독자들이 왜 이 소설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느냐? 그 이유는 이 소설의 줄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남자 주인공들이 2명 나오는데 이 소설에는 여주인공이 하나가 가운데 있습니다. 여성 주인공을 정점으로 하고 양쪽에 남자 주인공 2를 내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주인공의 짝이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성은 아주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집안이 아주 형편없이 가난한 고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바로 심순애의 애인이었던 이수일이라는 고학생이었습니다. 둘이서 사랑을 약속하고 이 가난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순애 앞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킨 그런 새로운 남자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가 바로 재력가 청년이었던 김중배라는 멋쟁이 사나이였습니다. 이 김중배라는 사나이가 심순애를 보고 나서는 심순애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애정공세를 펴는 겁니다.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이죠.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심순애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자들이 이 얘기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과연 심순애가 어느 쪽으로 갈 건가 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바로 이 유명한 사랑의 삼각관계. 한 여자가 2 남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어느 한 남자를 택하는 순간, 그 순간을 한국의 독자들이 숨죽여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 심순애는
한국의 독자들이 당연히 물질적인 욕망, 돈 많은 청년 다 뿌리치고 옛날부터 사랑했던 순애의 사랑은 이수일이니까 이수일과 결혼해야지. 재력가 청년의 유혹을 뿌리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만 뜻밖에도 심순애가 멋지게 우리 독자들을 다 배반해버리고 김중배의 금강석 반지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독자들을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럴 수가 있느냐? 한국의 여성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한국의 여성들은 당연히 자기가 처음에 사랑한 남자를 끝까지 따라가는 게 그게 한국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정절이고 그게 한국의 여성들이 갖는 여성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뜻밖에도 심순애는 이수일을 버리고 유명한 대사가 많이 있습니다. 다 떨어진 당꽃스봉 이수일을 버리고 금강석 반지를 준 김중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독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 심순애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순애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의 진전 과정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오래 갔죠.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도대체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화제거리가 됐던 소설이 막 연재가 끝난 직후니까 감히 누가 그 엄청난 대중 독자들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설을 연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편집자가 와서 이광수 등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중환의 장안몽 이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작가가 한국에는 이제 없다. 그러면서 이광수의 얼굴을 쳐다보고 혹시 이광수 군이 한번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광수는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그런 소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광수를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원고료도 아주 두둑하게 준다. 이광수는 그때 동경에 유학을 하면서 이광수를 동경 유학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람은 인촌 김성수 선생이었어요. 후에 동아일보를 만든 애국지사이고 재력가인데 이분이 개인적인 그런 후원을 이광수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학자금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오는데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내오는 돈만큼만 써야 되니까 늘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조금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서 속으로 나중에 연락하자 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 혼자 기숙사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써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소설이 바로 무정입니다. 이광수가 무정을 어떻게 썼을까? 그러면 조중환과 다른 어떤 틀을 이광수가 활용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에 하면서 앞에 내가 조중환이 썼던 장안목이라는 소설은 심순애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을 정점에 놓고 두 남성을 가운데 두고 자기가 처음에 사랑했던 남자와 뒤늦게 나타나서 자기를 유혹했던 남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삼각관계라는 것을 여성을 중심으로 두 남자가 대결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는데 이광수가 그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새롭게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남성을 가운데 두는 거였습니다. 심순애라는 여성을 정점에 둔 게 아니라 남자 주인공을 정점에 두고 그리고 두 사람의 여성을 한번 내세워서 얘기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광수의 무정이 시작됩니다. 이광수가 만든 새로운 사랑의 삼각관계는 삼각형이라는 것은 남성 주인공을 점점으로 두고 그 남성 주인공의 좌우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의 여성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주인공의 모델은 쉽게 얻어왔습니다. 어떻게 얻어왔냐? 자기 얘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커나왔던 얘기.
어렸을 때 10살 전에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고 고아로 전전하면서 커나온 얘기, 그 얘기만 해도 충분히, 그리고 그가 이제 동경 유학생까지 됐으니까 그런 성장 과정만 해도 고아에 불과했던 그런 소년, 시골 소년이 동경 와세대학의 유학생이 돼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만 보여준다 해도 그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남성 주인공의 모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쉽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했죠. 그런데 두 여성은 만들어내기가 곤란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얘기를 꾸며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광수가 썼던 무정이라는 소설의 첫 장면은 이렇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경성학교 영어선생 이영식은 토요일 3학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바쁜 걸음을 안동 김장로 댁으로 옮긴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김장로의 딸 선영에게 영어 개인 교수를 하기 위해서다. 그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을 보는 순간 독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얘기하고는 이게 무슨 뭐 경상도 무슨 땅에, 전라도 무슨 땅에 하고 시작하는 그런 얘기 투가 아니었습니다. 경성학교의 선생인데 영어 선생이다. 독자들이 영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한글은 알았지만 영어가 도대체 뭐야? 경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데 영어 선생이 뭐냐? 그랬을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영어 공부를 마친 다음에 안동 김장로 집으로 간다는데 김장로는 무슨 벼슬이냐? 김장로는 사실은 벼슬 이름이 아니고 기독교 계통에서 교회를 꾸려나가는 그런 중요한 인사인데, 장로는 이건 벼슬 명칭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장로가 뭐냐 도대체. 그 다음 대목은 더 회개망측한 거였습니다. 김장로의 딸한테, 이 멀쩡한 청년이 말이에요, 영어를 개인 교수로 하려 버린다니, 이게 도대체 세상에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구나.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랬는데 다 큰 여식한테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도대체 이 집안이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얘기인가? 다들 회개망측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김장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집에 선영이라는 딸은 어떤 여성인지 전부 호기심에 끌려서 이 소설의 진전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죠. 다 나이가 찬 딸을 외감 남자를 불러들여서 영어라고 하는 새로운 외국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집안의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명딸로 곱게 키운 그런 여식에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구나. 여자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에 다니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냥 잘 가르쳐서 무난히 영어 공부를 끝마쳤으면 뭐 아무 문제가 일어날 게 아닙니다. 김장로라는 사람이 가만히 경성학교 영어 선생 이영식을 놓고 보니까 이게 쓸만한 인물이에요. 젊은이인데, 물론 소생이 뭐 태생이 어딘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동경 유학까지 마친 젊은이고, 학교에서도 아주 학생들 사이에도 신망이 두터운 그런 교사이고, 의협심이 강하고 실력이 있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김장로는 속으로 우리 딸하고 좀 서로 마음이 통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다면, 잘만 되면 둘을 잘 엮어서 얘들을 함께 미국 유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가르치고 집에 돌아오 보니까 하숙집 노파가 이 선생 손님이 왔다. 손님이 누구냐 했더니 눈으로 싹 보면서 에이, 이 선생 난 얌전한 줄 알았더니 전혀 얌전하지 않구만. 그러면서 툭 치는데 여자 손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 박영채라고는 여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김선영과 이영식,
그다음에 이영식과 박영채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사랑의 삼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박영채가 등장했는데 그 박영채의 등장을 보고 이영식이가 기겁을 하고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오갈 데가 없는데 아버지의 친구였던 박진사라고는 그런 아주 뜻있는 시골의 양반이 형식이를 친아들처럼 거둬들였거든요. 그리고 그를 집안에서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위에는 오빠들이 있고 아들들이 둘이 있고 또 막내딸 하나가 있는데 그 막내딸이 바로 영채였습니다. 영채는 형식이보다 몇 살 아래인데 늘 형식이를 오라비처럼 따르면서 좋아했습니다. 형식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해온 것을 영채한테도 어린 영채, 아주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 영채에게 가나다라 각야경어를 전부 다 가르치고 그런 아주 오누이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박진사가 자기가 운영하던 학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일에 관련돼서 그 집안의 두 오빠와 함께 평양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이 집안이 그대로 말하자면 패망의 길에 접어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영채는 외갓집으로 보내졌고 형식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일본 유학을 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들어와서 지금 경성학교 영어 선생이 됐는데 그 세월이 무려 7년이 지난 얘기였습니다. 그 7년 동안 영채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이제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리고 우선 영채를 만났는데 영채가 울면서 이 선생님, 제가 7년 동안 선생님만 찾았다. 제 삶의 오로지 유일한 희망 등불은 선생님이었다. 그러면서 그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아버지와 오래비가 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외갓집을 나와가지고 그 감옥의 아버지를 만나러 평양에 어린 처녀아이가 그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버지를 면회를 하고 났는데 밖에서 어떤 사내가 너희 아버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니까 돈을 200원을 구하면 너희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 돈을 어디서 200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200원을 구하겠습니까? 돈을 구하는 방법도 내가 알긴 아는데 그건 네가 결심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가 그 사내를 따라서 간 곳이 기생들을 키우는 유곽이었습니다. 기생집으로 이 사내가 돈 200원에 영채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영채는 그냥 하루아침에 기생으로 신분이 전락되고 말았고 이 신분적인 올가미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감옥에 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오라비가 영채가 기생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이제 딸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감옥 안에서 자결했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오빠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영채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술집에 기생 노릇을 하면서 단 하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이 영식을 찾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린 영채가 자라나는 동안에 형식이한테 너무 심하게 장난질을 하면은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영채야, 너 형식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나중에 너희들 나이가 들면 두 사람을 결혼시키겠다. 형식이가 너희 남편이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장난하면 되겠느냐.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딱 듣고 있었습니다. 이 형식을 찾으면 내가 살아날 길이 있을 거다. 계속 수소문을 해도 형식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장안에서도 영채는 아주 유명한 기생이 됐습니다. 장안의 한량들이 이 영채, 개월량이라는
기명을 썼던 영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기생노를 하면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찾고, 누가 형식이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면 듣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집에 단골 손님으로 오는 아주 못된 그 한량들인데, 그 한량들이 어떤 학교 얘기를 하면서 이영식이라고 하는 교사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말이죠. 그 친구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영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경성학교에 이영식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걸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바로 자기가 찾던 이영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숙집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기생입니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막힌 사연이었어요. 이영식은 놀래가지고 도대체 당신을 구해야 된다. 영채 씨가 이런 지경에 처했다는 것은 난 알지 못했다. 당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돈이 1,000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영채를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놓고 영채가 형식의 하숙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영식은 굉장한 고민에 이제 쌓였습니다. 이 부분까지 소설이 진전되니까 소설의 독자들의 관심이 전부 다 김선영과 이영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불행한 여인 영채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영채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불쌍한 영채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였습니다. 이광수가 생각했던 얘기의 삼각구도에 정확하게 맞는 두 인물이 배치된 셈이 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키워주고 살려줬던 어린 시절의 은인, 그 은인의 따님이 지금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영어를 가르치러 가면 선영이의 그 아름다운 모습, 티 없는 그 집안의 살림살이며 생활하는 범속이 전부 다 이 영식을 가슴 설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영이 같은 여성이 내 곁에 있다면 하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영채를 구해야 된다, 또 이러다가, 근데 어떻게 구하지? 이러다가 이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영채의 운명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경성학교의 배학감이라는 한량과 그 친구들이 영채를 유혹해가지고 청량리에 있는 청량사라는 절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채를 강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뒤늦게 영채가 한량들한테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영식이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리고선 뒤늦게 달려가 보니까 그 절간 방바닥에 영채가 쓰러져 있어요. 입에서 피가 막 흐르고 옷은 다 찢겨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물론 그런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경찰에게 끌려갔고, 영채는 나중에 다시 그가 술 장사를 하는 기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영채는 더 이상 형식이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곤경에서 구해준 게 형식이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7년 동안 형식이 때문에 온전하게 자기의 순결을 지켜왔는데, 기생이었지만 어떤 남자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형식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처절하게 짓밟히는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그런 희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게 편지를 쓰고 서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편지가
유서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선생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길로 평양으로 떠나서 아버지 산소에 절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진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영식 선생님 부디 행복하시라는 편지를 써놓고 출발하죠. 이 소설이 여기서 상편이 끝났는데 독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광수한테도 편지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인 매일신보사에도 독자 편지들이 막 이렇게 쌓였는데 모든 편지가 내용이 한결같이 불쌍한 영철을 살려라는 겁니다. 영철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소설의 뒷부분에서 박영채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박영채는 멋지게 부활합니다. 영채가 서울역을 출발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는데 석탄가루가 눈에 들어와서 눈을 부비다가 그만 서러운 생각이 왈칵 나서 그대로 유리창을 붙잡고 차창을 붙잡고 밖을 내다보면서 우는 겁니다. 다시는 서울에 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여기 다시 올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 울고 있는데 마침 그 앞자리에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여름방학이 돼서 돌아오는 여학생 하나가 여성 하나가 앞에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다가 말을 시키는 겁니다. 울지 말고 왜 그렇게 우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고, 뭐 음료도 사서 먹이고 음식도 같이 나누어서 먹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킵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왜 죽느냐? 그러다 보니까 영채가 속 시원히 다 얘기를 하자. 이 난 모르는 여성한테 자기 얘기를 다 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천만 뜻밖에도 영채 씨, 당신이 왜 죽느냐 말이죠. 당신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 아니다. 당신 이영식 씨한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잖느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당신이 포악한 그 불안당 같은 한량들한테 몸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됐습니까?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고결하고 당신의 마음은 깨끗하다.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까지 가기 전에 자기 집으로 끌고 가요. 사리원 근처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방학 동안 영채를 거기서 정신적으로 안정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날 무렵에 영채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원한다면 같이 일본으로 가자. 우리 집에서 하나쯤은 더 공부하는 비용을 대줄 수도 있다.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같이 남매처럼, 친자매처럼 일본으로 떠나자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락에 빠져있던 여성 영채가 일약 동경 유학을 결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제 동경으로 떠나서 오는데 그 오는 기차가 저 위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창밖을 내다 울면서 떠나던 서울역을 에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플랫폼에 쫙 서 있는데 프랭카드에 환송 이형식 선생 내외분 도미유학 그런 프랭카드를 들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이형식과 김선영이 약혼을 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이 기차를 타고 같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 기차에 타게 됐고, 그리고 그 기차가 삼낭진에 도착했을 때 홍수가 져가지고 기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서 서로 만나고 형식과 선형과 영채가 다 같이 만나고 그 영채를 구했던 병욱이라는 여성도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그 역 대합실에서 수재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그 현장에서 열기도 하고, 못 사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일해보자. 그러면서 이 소설이 막을 내립니다. 거기까지가 무정이란 소설의 스토리입니다. 이 무정이란 소설을 우리가 근대 소설이 출발점에서 논의를 하는데,
도대체 근대 소설이라는 게 뭐길래 이 무정이라는 소설을 계속 근대 소설의 맨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요건들을 소설이 갖추고 있는 소설의 근대성, 근대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개인적인 주인공들의 운명입니다. 근대 소설은 개인이 당당하게 자기 삶과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 돼서 사회와 대결하면서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와 또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개인적인 주인공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 개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소설 흥부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흥부전에서 흥부라는 인물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로 근대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흥부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몰락한 양반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식들은 많이 내놓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굶고 배고라서 애들을 먹여 살리는데도 아주 헐레벌떡 늘 바쁜 사람이죠. 그의 운명을 바꿔준 것은 사실은 제비다리를 고쳐준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인간의 현실적인 경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초현실적인 세계가 개입해서 그 인물의 운명을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흥부가 은근보화를 얻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이건 결국 자기 운명을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가 돼가지고 개척해서 성취한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세계가 아닌 인간의 세계에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초인간적인 세계의 개입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근대 소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박영채라는 인물을 봅시다. 이 박영채라는 주인공이 살아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에 막내둥이 딸로 태어나서 귀엽게 자라다가 집안이 패망의 길에 접어드니까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사기꾼들한테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기생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여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분의 맨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리 여인이 됐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영식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그런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영식을 만난 순간 뭔가 가능성이 있으려고 하는 순간 그만 한량들한테 끌려가서 완전히 몸을 짓밟히고 강간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악의 상태로 빠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 여인이 병욱이라는 동경 여자 유학생의 얘기를 듣고 새로운 갱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은 그게 말하자면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고 새로운 결의이고 새로운 다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생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는 유학생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는 근대적인 여성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소설에 봅니다. 여기에 무슨 하늘에서 누가 도와주고 옥황상제가 돕고 천지신명이 도와준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어려운 삶의 과정들이 전부 다 영체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영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가 슬기롭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영체의 삶을 바라보면 영체의 삶이야말로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박영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개인의 발견, 바로 이게 이 소설을 훌륭한 근대적인 소설의 출발점에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소설은 소설이라는 것은 시간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모든 얘기는 시간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은 아주 특이한 두 개의 시간축을 얘기 흐름 속에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형식과 김선영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얘기축에 등장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이형식과 박영채를 연결해준 얘기 속에 등장하는 시간의 축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물론 주인공이 이형식이고 그 표면에 김선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얘기 시간이 소설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6월 달에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그리고 늦 여름, 초가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과정까지 한다면 여름 석 달이 이 소설의 얘기의 전부입니다. 선영이와 이형식이 만났던 그런 만남의 과정, 사랑이 커지는 그런 과정은 불과 석 달 만에, 석 달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 달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 짧은 시간을 길게 늘려야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길게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주 긴 시간을 얘기의 가운데 끼워넣습니다. 그게 바로 영채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채가 등장함으로써 이 소설은 이형식의 과거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고, 영채가 지나온 7년이라는 세월이 전부 다 작품 속에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채가 회상적으로 들려준 얘기 속에서, 그 다음에 영채가 남겨준 편지 속에서 압축적으로 제시됐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 때문에 이 선영이와 형식이의 사랑의 성취 과정, 그 과정은 자꾸만 늦춰지고, 그리고 두 사람의 영채와 이형식의 얘기는 압축돼서 이 얘기 속에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을 교묘하게 맞춰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 관계를 연결시켜 나가는 서사의 기법을 이광수가 아주 충실하게 구현을 했는데, 그런 소설적인 기법, 얘기를 만드는 방법도 과거의 우리 소설에서는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이광수의 무정은 그런저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많은 얘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광수 자신도 이 소설의 성취라는 것에 자기도 놀랬다. 그렇게까지 엄청난 호응을 보내줄 줄은 자기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소설이 한국 근대 소설의 출발점에 서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소설을 근대 소설 무정 이렇게 마음 놓고 앞에 내세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말이죠, 모조리 전부 다 이 힘든 한국, 모든 게 비리에 쌓여있고 함부로, 비록 기생이지만 함부로 기생의 몸을 짓밟는 그런 한국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험난한 그런 갈등들이 내재한 이 한국의 사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 주인공들이 모두 마지막 장면에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학을 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소설은 10년 전, 이광수가 무정을 쓰기 10년 전 혈의누라는 소설에부터 수백 편의 신소설이 전부 다, 대부분 소설의 주인공들이 짐 싸가지고 다 일본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겁니다. 왜? 문명사회를 꿈꾸고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꿈꾸는 문명사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꿈꾸던 근대적인 문명사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공들이 그런 곳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 소설은 근대적인 속성의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근대적인 속성이 미달되지 않은 소설은 언제쯤 나오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문학을 사랑하는 남성 보컬 요술 당나귀의 순서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